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2이 된 평범한 식당 사장입니다. 워낙 글솜씨가 서툴지만 용기 내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잊을 수 없던 일이에요. 이 일의 시작은 약 20년 전이었죠. 그때 저는 42살이었죠. 결혼한 지 15년 차였고 아들은 중학생 때였겠네요. 남편은 당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저는 집에서 살림하면서 가끔 부업으로 김치나 반찬을 만들어 팔곤 했어요. 그때를 떠올리니 덩달아 처음 남편을 만난 기억이 나네요. 아마도 25살 때였어요. 친구 결혼식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첫눈에 반했다고 해야 하나? 키도 훤칠하고 말도 잘하고 무엇보다 저한테 정말 잘해줬거든요. 매일 퇴근길에 꽃 한 송이씩 사오고 주말엔 데이트하자고 조르고 그때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죠. 내가 평생 지켜줄게. 언제나 공주님처럼 모시고 살 거야. 제게 프로포즈할 때 했던 말이에요. 진심으로 믿었어요. 이 사람이라면 날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결혼식 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시댁 식구들도 다들 좋은 분들 같았고 특히 시어머니가 우리 며느리 예쁘네. 아들이 복 받았어. 라고 하셔서 좋은 시댁을 만난 것 같아 정말 감사했답니다. 신혼 초엔 정말 알콩달콩 살았어요. 남편이 퇴근하면 현관에서 기다렸다가 안기며 인사하고 맛있는 저녁 차려놓고 도란도란 얘기하고 주말엔 영화도 보고 맛집도 다니고 워낙 사이가 좋아 친구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죠. 그러다 아들을 가졌을 때 남편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내 아들이야, 우리 아들! 하며 방방 뛰었죠. 배에 귀대고 아빠야 빨리 나와서 아빠랑 축구하자 라고도 했었고요. 태교에도 열심히여서 클래식 음악 틀어놓고 동화책도 읽어주고 그랬답니다. 아들 낳던 날도 잊을 수 없어요. 남편이 분만실까지 따라와 제 손 꼭 잡고 여보 힘내, 고마워, 사랑해 라고 계속 말해줬거든요. 그러다 아들 얼굴 보고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내 아들, 정말 내 아들이 태어났어 라고 감격했죠. 아들 이름도 남편이 지었어요. 준수라고. 준수하고 빼어나게 자라나는 의미래요. 100일 돌 때도 정말 극성이었죠. 돌잔치 때는 연회장 빌려서 성대하게 했는데 남편이 마이크 잡고 안녕하세요, 준수 아빠입니다. 제 인생 최고의 선물해준 아내한테 감사하고 앞으로 더 좋은 남편, 좋은 아빠 되겠습니다 라고 하지 뭐예요. 진짜 좋은 아빠였긴 해요. 퇴근하면 무조건 아들부터 찾았고 주말엔 놀이터, 동물원, 유원지 데리고 다니느라 바빴죠. 아들도 아빠를 정말 좋아했어요. 아빠! 하면서 현관으로 뛰어나가고 아빠 퇴근 시간 되면 창문에 매달려서 기다리고 그런데 아들이 초등학교 졸업을 앞둔 시기부터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이 계속 밀린다면서 술 마시는 날이 많아졌고 집에 와서도 짜증과 화를 자주 냈죠. 아들한테도 예전처럼 놀아주지 않고 아빠 피곤해 저리 가 라고 하는 날이 많아졌고요. 그래도 그땐 회사 일이 힘든가 보다 하고 이해하려고 했어요. 맛있는 요리도 해주고 안마도 해주고 최대한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아들한테도 아빠 회사에서 힘드신가 봐. 조용히 놀자 라고 타일렀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야근이 부쩍 늘더라고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야근이라면서 늦게 들어왔어요. 주말에도 골프 접대다 거래처 미팅이다 하면서 집에 없는 날이 많아졌죠.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바빠?
준수가 당신이랑 있고 싶어해. 시간 좀 낼 수 없어? 말하면 당신이 뭘 알아? 회사 일이 그런 건데 내가 돈 벌어와야 너희가 먹고 살지. 너희라니? 그렇게 차갑게 말하는 남편이 낯설었어요. 예전이라면 미안해 여보, 조금만 참아줘 라고 했을 텐데 말이에요. 그렇게 남편과 대면대면한 채로 몇 년이 지났습니다. 계속 노력했지만 남편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여자로서 아내로서 외면받는 것 같아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신뢰가 무너지게 된 건 남편 몸에서 향수 냄새가 났을 때예요. 분명 제가 사준 향수가 아닌데 낯선 여자 향수 냄새 같은 게 진하게 나더라고요. 이 냄새 뭐야? 회사 여직원이 차에서 흘렸나봐.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정말로요. 15년을 함께 산 남편인데 우리 아들 아빠인데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요. 하지만 증거들은 계속 나왔죠. 셔츠에 묻은 화장품 자국, 차 안에 떨어져 있던 여자의 긴 머리카락, 카드 명세서에 찍힌 모르는 숙소 결제 내역.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하루는 남편 핸드폰을 봤죠. 저를 의심 안 한 건지 바보로 알았던 건지 비밀번호를 아들 생일로 해놨길래 쉽게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본 문자들. 자기야, 오늘도 너무 좋았어. 내일도 거기서 봐. 부인한테 들키면 안 돼. 드라마에서나 보던 외도인데 현실은 더 잔인하더라고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15년의 세월이, 우리의 사랑이, 아들과의 추억이 다 거짓이었나 싶어서 눈앞이 캄캄했죠. 그날엔 아들이 깨어 있어서 말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다음 날 밤 아들이 자는 걸 확인하고 남편을 기다렸어요. 새벽 1시가 돼서야 들어온 남편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당신 바람 피우지? 처음엔 무슨 소리야, 미쳤어? 라고 화를 내더군요. 제 핸드폰으로 옮겨뒀던 남편의 문자 내용을 보여주니까 그제야 말문이 막혔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준수는? 우리 준수는 어떡하고? 그냥 실수였어.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봐. 실수라. 반년 넘게 만난 게 실수래요. 알고 보니 회사 후배였더라고요. 28살 미혼으로 남편보다 14살이나 어린 여자였죠. 왜? 내가 뭘 못해줬어? 15년을 살면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넌 잘못 없어. 그냥 내가 미쳤던 거야. 그때 남편이 털어놓은 말이 더 충격이었어요. 사실은 도박까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식으로 시작했다 경마, 그리고 불법 도박 사이트까지 빚이 5천만 원이 넘게 있다는 겁니다. 뭐? 5천만 원? 우리 전세금이 7천만 원인데? 빚이 생겨서 집에 오면 죄책감과 미안함 때문에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기대고 싶었나 봐. 한 번만 용서해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듣고 있던 그때 아들이 일어나서 나왔어요. 전부 다 들은 것 같았죠. 아빠, 엄마 울리지 마. 그 한마디에 남편도 저도 얼어붙었어요. 아들 눈에 눈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그 순간 결심했어요. 이 결혼은 끝났다고. 며칠 후 시댁에 가서 남편의 만행을 전부 얘기했더니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가관이었죠. 아내가 남편 관리 제대로 못해서 그래. 맨날 집에만 있으면서 꾸미지도 않고 있으면 남편이 딴 데 눈 돌릴만 하지.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동안 살면서 저는 한 번도 가정에 소홀히 하거나 실수한 거 없어요. 요즘 여자들은 얼마나 예쁘고 젊은데 가정이 아니라 자신을 가꿔야지. 너도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전 참을 수 없었어요. 그 집에서 그 남자 옆에서 하루라도 더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무엇보다 아들한테 이런 아빠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이혼 서류를 내밀었을 때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 정말 한 번만 용서해줘. 준수 아빠 노릇 제대로 할게. 이제 와서? 당신은 이미 준수 아빠 자격 없어. 위자료, 재산 분할 다 포기했어요. 그냥 빨리 끝내고 싶었거든요. 전 그냥 양육권만 받으면 됐어요. 짐 싸서 나가는 날 남편이 아들한테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나쁜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아들이 대답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제 손만 꼭 잡고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그 집을 나왔고 15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친정도 형편이 어려워서 기댈 곳이 없었고요. 오빠란 사람은 네가 못 참고 나온 거 아니냐 라면서 면박을 주더라고요. 그래도 조카 불쌍하다고 보증금 500만 원은 빌려줬는데 그것도 1년 안에 갚으라면서 독촉하더군요. 반지하 월세방으로 이사한 첫날 밤 아들이 제품에 파고들면서 물었어요. 엄마, 우리 이제 아빠 없이 살아? 응, 엄마랑 둘이 살아. 괜찮지? 응, 엄마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울지 마. 고작 15살 남짓한 아이가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그날 밤 아들을 재운 다음에 화장실에서 수건 물고 펑펑 울었어요. 미안해서, 불쌍해서, 앞날이 막막해서. 다음 날부터 새벽 시장에 나가 음식 재료를 사고 집에서 김밥을 말아 공사장이며 사무실이며 돌아다니면서 팔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하루에 20줄도 못 팔았는데 맛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점점 늘더라고요. 김밥 장사를 시작하고 나서의 하루는 정말 전쟁 같았어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재료 준비하고 4시부터 김밥 말기 시작해서 6시엔 첫 배달을 나갔죠. 아들은 혼자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를 해야 했는데 그게 제일 미안했어요. 중학생이 엄마 없이 아침 챙겨 먹고 학교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 아들은 한 번도 투정 부린 적이 없었답니다. 가끔 아들이 물어봤어요. 아빠는 왜 우리 안 찾아와?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죠. 아빠는 멀리 갔어. 우리가 잘 사는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야. 라고 거짓말로 둘러댔는데 아들은 이미 다 기억하고 있으니 믿지 않았겠죠. 고등학생 되고 나서 한 번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나 사실 다 알아. 아빠가 다른 여자 때문에 우리 버린 거. 괜찮아. 없는 사람 생각할 필요 없어. 우리끼리도 잘 살 수 있잖아.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그가 우릴 버리고 간 걸까? 이혼 서류는 받았지만 그 후로 소식이 완전히 끊겼거든요. 양육비도 안 보내고 연락도 없고 그렇게 철저하게 사라질 수 있나 싶긴 하더라고요. 엄마, 나 학교 다녀올게요. 하고 씩씩하게 나가는 아들 뒷모습을 보면서 몇 번이나 눈물을 삼켰는지 몰라요. 남들은 학원이다 뭐다 하면서 애들 교육에 올인하는데 저는 학원 하나 못 보내주는 게 죄인 같았거든요. 낮에는 김밥 배달 다니고 오후엔 장 봐서 다음날 재료 준비하고 밤 10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들 수 있었어요. 하루 서너 시간 자면서 버텼죠. 근데 신기하게도 힘들다는 생각보단 오늘은 얼마나 벌었나 하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반지하 빵은 여름엔 찜통, 겨울엔 냉동고였어요. 특히 장마철엔 물이 새서 아들이랑 밤새 물 퍼내던 기억도 나네요. 그래도 아들은 엄마, 우리 수영장 생겼네? 하면서 웃어주더군요. 그 웃음에 제가 오히려 위로받았답니다. 김밥 장사가 조금씩 자리를 잡으면서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공사장 아저씨는 아줌마 김밥이 제일 맛있어. 집에서 싸운 것 같아. 라면서 매일 10줄씩 사가셨고 사무실 직원들도 여기 김밥 아니면 안 먹는다. 라면서 단체 주문을 해주셨죠. 1년쯤 지나니까 하루에 100줄 이상 팔리기 시작했고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을 아르바이트로 모셨죠. 그분이 자기도 이혼녀인데 서로 의지하면서 열심히 살자라고 격려해 주셔서 큰 힘이 됐어요. 그렇게 2년 뒤엔 작은 분식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조그만 가게였지만 제겐 궁정 같았어요. 드디어 사장님이 된 거죠. 간판을 달던 날 아들이 "엄마, 우리 진짜 가게 생겼어?" 라고 물으며 좋아하던 모습이 얼마나 귀엽던지. "엄마,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면 엄마 더 큰 식당 차려줄게.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거 보여주자." 아들의 그 말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빠 없는 서름을 이렇게 의젓하게 이겨내고 있었구나 싶어서요. 가게를 열고는 김밥뿐만 아니라 떡볶이, 순대, 어묵 같은 분식도 시작했어요. 처음엔 손님이 별로 없어 걱정했는데 맛이 좋다고 소문나면서 점심시간엔 줄 서서 기다리는 집이 됐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니까 직원도 3명으로 늘었고 가게도 옆 가게까지 확장해 테이블 10개 정도 놓을 수 있게 됐어요. 월 매출이 기대치를 넘어서면서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기 시작했죠. 드디어 반지하를 벗어나 아들과 투룸 빌라로 이사도 갔고요. 그때 아들이 "엄마 덕분에 편하게 지낼 수 있어서 고마워" 라고 하더군요. 그 말 듣고 화장실에 가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동안의 고생이 한 번에 보상받는 기분이었거든요. 한참 자랑했지만 그럼에도 우리 아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그 어린 나이에 아빠 없이 자란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도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는 아예 아빠 얘기를 안 꺼내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아빠 보고 싶지 않아?" 라고 물었더니 "왜요? 우리 버린 사람 생각해서 뭐해요? 난 엄마만 있으면 돼" 라고 하는데 그 단단한 말투에 오히려 제가 더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묻지도 않았는데 아들이 딱 한 번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나 아빠 얼굴도 기억 안 나. 그냥 나쁜 사람으로만 기억하는데 근데 가끔은 혹시 아빠한테 무슨 일 생긴 건 아닐까 싶어. 아무리 나빠도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는 게 이상하잖아." 저도 궁금했죠. 정말로 그가 우리를 완전히 잊고 살고 있을까? 아니면 무슨 사정이 있는 걸까? 그 생각만으로 끝이었지만 말이에요. 아들은 학교 다닐 적에 학원은 꿈도 못 꿨어요. 다른 애들은 영어학원, 수학학원 다니면서 선행학습한다는데 우리 아들은 혼자 도서관에서 공부했어요. 그래도 성적은 항상 상위권이었답니다. 선생님들이 "어머니가 뒷바라지 잘해주시나 봐요" 라고 하시면 그저 쓴웃음만 지었죠. 새벽마다 도시락 싸주는 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전부였는데 말이에요. 수능 100일 전부터는 정말 전쟁이었어요. 아들은 하루 4시간만 자면서 공부했고 저는 가게 일 끝나고 와서 야식 챙겨주고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해주고 그렇게 뒷바라지 했죠. 결과 발표 날 아들이 "엄마, 나 대학교 붙었어!" 라고 외치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둘이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죠. 반지하 월세방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게 꿈만 같았거든요. 대학 4년 내내 장학금이나 각종 지원금 놓친 적이 없고 취업 준비할 때도 혼자 알아서 다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바라던 회사에서 최종 합격 소식까지 들을 수 있었죠. 당당하게 합격해온 아들은 "엄마, 이제 진짜 고생 끝이야. 이젠 내가 그간 힘들었던 거 다 보상해줄게. 나만 믿어" 라고 하는데 20년간 참았던 눈물이 다 쏟아졌답니다. 아들이 취직하고 나서 제 인생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죠. 더 이상 아들 학비 걱정, 취업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제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가게는 이미 지역에서 맛집으로 소문이 나 있었어요. 점심시간엔 자리가 없어 손님들이 기다리실 정도였죠.
특히 제가 개발한 인기 메뉴가 입소문을 얻어 더욱 많이 찾아줬어요. 월 매출이 몇 천만 원을 넘어서면서 순수익도 1,000만 원 이상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여유 자금이 생긴 거죠. 그 돈으로 아들한테 중고차도 사주고 빌라 전세도 더 좋은 곳으로 옮겼답니다. 아들이 회사 다닌 지 3년쯤 됐을 때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같은 회사 후배라더군요. 인사도 예쁘게 잘하고 음식도 맛있게 먹어주고 무엇보다 아들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게 보여 마음에 들었죠. 결혼식은 소박하게 했어요. 양가 친척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셔서 호텔 소연회장에서 했거든요. 그러다 아들이 엄마 고마워. 엄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라고 인사하는데 하객들 앞에서 창피하게도 펑펑 울었네요. 결혼 2년 만에 손주가 생기고 몇 년 뒤 둘째 손주까지 얻으면서 제 인생은 정말 순탄하고 행복했어요. 가게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아들도 든든한 직장 다니고 예쁜 며느리의 손주들까지 정말 더 바랄 게 없는 인생이었죠. 매일 아침 눈 뜨면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절로 나왔어요.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어느 비 오는 날 저녁 제 인생을 다시 뒤흔들 일이 생긴 겁니다. 유난히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장마철이라 손님도 뜸했고 일찍 문 닫을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저녁 8시쯤 되니까 누가 문 앞에서 서성거리는 거예요. 처음엔 손님인가 싶어서 어서 오세요 라고 했는데 들어오진 않고 계속 밖에서 얼쩡거리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행색이 영 말이 아니었어요. 다 떨어진 옷에 머리는 떡진 지 오래고 냄새도 나는 것 같고 노숙자인가 싶어서 모른 척 하려고 했는데 비를 흠뻑 맞으면서도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쓰러지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나가봤더니 배고파서 쓰러진 것 같았어요. 저 밥 좀 하루 종일 굶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아무리 노숙자라도 배고픈 사람 그냥 보낼 순 없잖아요. 저는 배고픔이 뭔지 아는 사람이니까요. 들어오세요. 따뜻한 거 드릴게요. 가게 구석자리에 앉히고 김치찌개에 밥 한 공기 갖다 줬어요. 얼마나 허겁지겁 먹던지 보는 제가 다 안쓰러웠죠. 그런데 이상한 게 밥 먹는 모습을 보니까 묘하게 낯이 익는 거예요. 특히 김치를 젓가락으로 돌돌 말아서 먹는 버릇이랑 밥 먹다가 왼손으로 이마를 쓸어 올리는 버릇. 아닐 거야. 설마. 하지만 계속 보니까 더 이상해졌어요. 왼쪽 귀 뒤에 있는 작은 점, 오른손 검지에 있는 흉터. 이건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그 사람과 너무 똑같았어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설마. 아니 그럴 리 없어. 20년이나 지났잖아. 게다가 얼굴도 너무 많이 변했고.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네요.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을 때 저는 확신했어요. 눈빛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비록 초점이 흐릿하고 뭔가 텅 빈 것 같았지만 그 눈은 분명 20년 전 남편의 눈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건 그가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 대하듯이 어색하게 인사하고 여기 자주 오세요? 아니요, 처음입니다. 근데 왜 그러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배고프면 언제든 오세요. 밥은 드릴게요. 그는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인사하고 나갔어요. 뒷모습을 보니 더 확실했죠. 그 특유의 걸음걸이, 굽은 어깨. 정말 그 사람이 맞구나. 근데 왜 날 몰라보지? 왜 이런 꼴이 된 거야? 그 뒤로 그 남자는 거의 매일 왔어요. 점심때 한 번, 저녁때 한 번. 처음엔 미안해하면서 구석에서 조용히 먹고 갔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편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직원들이 슬슬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해요. 냄새도 나고. 맞는 말이었죠. 실제로 그 사람이 있으면 옆자리 손님들이 자리를 피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포장해 드릴 테니까 가져가서 드세요. 그랬더니 알겠다면서 고개를 숙이는데 그 모습이 왜 그렇게 짠한지. 며칠 뒤 아들이 퇴근길에 들렀어요. 마침 그 남자가 포장 기다리면서 서 있었죠. 아들이 그 사람을 보더니 표정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엄마, 저 사람 누구야? 매일 와? 응, 불쌍해서 밥 좀 주고 있어. 아들이 한참을 그 사람을 쳐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상해. 뭔가 낯익은 것 같은데? 아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왜, 누구 같은데? 몰라, 그냥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어. 근데 그 사람일 리는 없지. 이렇게 초라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아들의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들도 뭔가 느낀 걸까요? 그 사람이라면 분명 아빠를 생각하는 거였겠죠? 그래, 아닐 거야. 그냥 흔한 노숙자일 뿐이야. 혹시 너... 아니야, 엄마. 아빠는 아닌 것 같아. 아들은 아닐 거라고 말했지만 저는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그 사람이 정말 20년 전 우리를 떠난 그 사람이라는 걸. 그런데 확실히 이상했어요. 왜 우릴 못 알아보는 건지. 어느 날 일부러 그와 대화를 시도했어요. 아저씨, 가족은 없으세요? 그가 멍한 눈으로 절 봤어요. 가족이요? 글쎄요,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세요? 네, 사실 제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기억상실증? 순간 머릿속에 전구가 켜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릴 못 알아보는 거구나. 언제부터 기억이 없으세요? 글쎄요, 오래됐어요.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 병원이었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났어요. 이름도 나이도 가족도 그냥 태어나고 이렇게 살아요. 병원에서 뭐라고 했는데요? 머리를 크게 다쳤대요. 이 교통사고인지 뭔지 신원을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무연고자 처리됐다고.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20년 전 그가 우리를 떠난 후 사고를 당했고 기억을 잃은 채 살아온 거라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그가 기억을 잃은 전 남편이라면 왜 신원을 알 수 없던 걸까? 20년 동안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게 있진 않을까? 다음 날 저는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로 했어요. 그가 밥 먹으러 왔을 때 조심스럽게 관찰했죠. 아저씨, 혹시 몸에 큰 흉터 같은 거 있어요? 흉터요? 그 배에 큰 수술 자국 있어요. 맹장 수술인지 뭔지. 맹장 수술? 전 남편도 결혼 전에 맹장 수술했거든요. 그리고 또 있나요? 오른쪽 어깨에도 흉터가 있어요. 어떻게 다친 건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맞아요. 학창 시절 운동하다가 다쳤다고 했던 그 흉터예요. 이젠 확실해졌죠. 이 사람이 정말 20년 전 우리를 떠난 그 사람이 맞다는 걸. 단지 기억을 잃었을 뿐이라는 걸요. 분명한 증거가 필요했으니 사진을 찍기로 했어요. 아저씨, 혹시 사진 하나만 찍어도 될까요? 제가 아는 사람이랑 너무 닮아서. 사진이요? 뭐 괜찮아요. 핸드폰으로 사진을 몇 장 찍었어요. 집에 가서 20년 전 사진과 비교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날 밤 버리지 않았던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결혼 사진, 아들 100일 사진, 그리고 오늘 찍은 사진과 비교해봤죠. 얼굴은 이상할 정도로 많이 변했지만 귀 모양, 코 모양, 전체적인 얼굴의 느낌, 분명 같은 사람이었어요. 특히 웃을 때 생기는 눈가주름은 아직 똑같았죠. 정말 그 사람이 맞구나.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미워했는데, 원망했는데 그 모든 기억을 잃고 혼자 떠돌아다니고 있었다니.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심스러웠어요.
정말로 기억을 잃은 걸까?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일까?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저는 그의 과거를 추적해 보기로 했어요. 혹시 병원 기록이라도 남아있을지 모르니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몰래 그를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자는지 낮엔 뭘 하는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첫날 그는 근처 공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어요. 벤치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보거나 비둘기들에게 빵 부스러기를 던져주거나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텅 빈 표정이었죠. 저녁이 되자 그는 다리 밑으로 향했어요. 거기가 그의 잠자리였던 거예요. 다른 노숙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그는 혼자 구석에서 조용히 지내더라고요. 둘째 날, 좀 특이한 걸 발견했죠. 그가 매일 같은 시간에 어느 병원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한참을 서서 병원을 바라보다가 가더라고요. 호기심에 병원에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혹시 과거에 이 병원으로 교통사고로 실려온 60대 무연고 환자 알고 계실까요? 가끔 병원 앞에 서성거리기도 하던데. 20년 전이요? 그렇게 오래된 기억은... 잠깐만요. 나이 지긋한 간호사가 기억을 더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 그 가끔 병원 앞에 와서 서 있던 남자라면 신원불명으로 왔던 남잔데 심한 두부 외상으로 왔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죠. 기억은 완전히 잃었지만요. 자기가 누군지 알고 싶어서 10년 넘게 병원을 서성거리는데 안타깝죠? 셋째 날, 저는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20년 전 실종신고 기록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과거에 실종신고된 김모 씨 기록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경찰이 컴퓨터를 검색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그 시기에 김시성을 가진 실종자 신고는 없네요. 혹시 날짜를 틀렸거나... 아니에요, 확실해요. 제 전남편이거든요. 그럼 어머님이 실종신고를 안 하신 건가요? 실종신고를 할 리 없었죠. 그냥 우리를 버리고 간 줄만 알았으니까. 이혼 서류만 받고 그 후로는 관심도 없었고요. 넷째 날, 저는 복지관을 찾아갔어요. 혹시 그곳에 그의 기록이 있을까 싶어서요. 아, 네, 알아요. 10년 전부터 이 동네에 계셨어요. 처음엔 말도 잘 못하고 정신이 오락가락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죠. 이름은 뭐라고 하던가요? 자기도 모른대요. 그래서 우리끼린 김어르신이라고 불러요. 김치를 유독 좋아해서. 전 남편도 김치를 정말 좋아했죠. 몇 개 김치가 없으면 밥을 못 먹을 정도로. 다섯째 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어요. 그가 항상 품에 안고 다니는 작은 봉투가 있었는데 가게에 실수로 두고 가 살짝 확인해 봤거든요. 봉투 안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있었어요. 병원 퇴원 확인서였죠. 환자명 미상, 나이 추정 40대, 진단명 외상성 뇌손상, 역행성 기억상실증, 퇴원일 2006년 10월 15일. 2006년이면 저와 아들이 집을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죠. 그리고 봉투 안에 또 하나의 물건이 있었어요. 오래된 반지였는데 각인이 거의 닳아서 잘 안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날짜가 새겨져 있었어요. 바로 우리의 결혼기념일이었죠. 그 순간 남아있던 일말의 의심도 사라졌어요. 그 사람은 정말로 제 전남편이 맞았어요. 20년 동안 자신이 누군지도 모른 채 그저 과거의 기억 몇 조각을 품에 안고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왜 우리 동네에 왔을까? 무의식 중에 뭔가 끌렸던 걸까? 여섯째 날, 그와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왜 이 동네에 오게 됐어요? 글쎄요. 작년에 우연히 왔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뭔가 익숙한 느낌도 들고 그래서 눌러앉게 됐어요. 혹시 뭔가 기억나는 거 없어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가끔 꿈을 꿔요. 따뜻한 집, 웃는 여자, 아이 울음소리.
근데 깨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제 기억인지 그냥 꿈인지도 모르겠고. 눈물이 났어요. 그 꿈이 바로 우리 가족이었을 텐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실을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20년 동안 자신을 찾아오지 않는 아빠를 원망하며 살았는데 사실은 기억을 잃고 떠돌아다니고 있었다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일단 병원에 데려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기로, 그리고 결과에 따라 아들에게 말할지 결정하기로 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그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처음엔 거부하더니 제가 검사비는 제가 낼게요. 건강 확인만 하고 싶어요. 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따라왔죠. 병원 가는 길 그가 문득 말했어요. 사장님은 참 좋은 분이세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그냥 배고픈 사람 못 보내는 성격인 거예요. 그때 신호등에서 멈춰섰는데 그가 갑자기 몸을 움츠렸어요. 검은 양복 입은 남자들이 길을 건너고 있었거든요. 왜 그러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검은 옷 입은 사람들 보면 좀... 순간 뭔가 짚히는 게 있었죠.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당한 걸까? 그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건 아닐까? 신원 없이 받을 수 있는 검사 위주로 했어요. 혈액 검사와 엑스레이, CT와 MRI 등등 검사하는 동안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죠. 왜 그동안 신원을 찾지 못했을까? 왜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을까? 결과가 나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과거에 심한 두부외상을 입으신 것 같네요. 뇌의 해마 부분이 심각하게 손상돼 있어서 역획성 기억상실증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다시 충격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뇌에 작은 혈종이 보입니다. 언제 머리를 다치셨나요? 그가 멍하니 대답했어요. 며칠 전에 길에서 넘어졌는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의사는 입원을 권했지만 그는 완강히 거부했어요. 병원비가 부담스러웠겠죠. 저는 조용히 의사를 따로 만났습니다. 선생님, 그 혈종이 위험한가요? 지금은 작지만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이분 과거에 폭행을 심하게 당하신 흔적이 있네요. 갈비뼈 골절 흔적도 여러 군데 보이고 팔뚝에도 오래된 자상 흔적이. 아마 그때 같이 다친 게 아닌가 합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전 결심했어요. 이제 진실을 더 파헤쳐 봐야겠다고. 그날 오후 저는 20년 전 살던 동네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은 고령의 환자고 이혼했지만 과거 배우자였다는 관계를 증명했어요. 그리고 사정을 상세히 말하고 부탁드리니 나이 지긋한 경찰관 한 분이 기록을 뒤져주시더군요. 2006년 10월경 여기 있네요. 신원불명 남성 발견 신고가 있었어요. 고속도로 갓길에서 발견됐는데 온몸이 피투성이었다고. 지갑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옷도 찢어져 있었대요. 근데 왜 신원 확인이 안 됐죠? 당시엔 지금처럼 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이분 발견 당시 모든 손가락이 훼손되거나 심하게 닳아있어서 지문 채취도 제대로 안 됐다고 하네요. 회복 후에도 그대로였고요. 얼굴도 너무 부어있어서 사진 대조도 어려웠고요. 그리고 경찰관이 기록을 더 뒤적이더니 말을 이었어요. 당시 주민등록증이나 다른 신분증도 없었대요. 다른 신원자료와 대조도 시도했지만 비슷한 조건의 사람을 찾지 못했고요. 주머니에 있던 건 피 묻은 반지 하나뿐이었고요. 그래도 무연고자로 분류돼서 정부 지원으로 치료받으셨을 거예요. 병원에서 신원조회 요청했는데 실종 신고가 없어서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그럼 실종 신고는 아무도 안 하셨죠? 가족이 실종 신고를 했다면 연결이 됐을 텐데. 그리고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그때 당시 하도 사건 사고가 많을 때라서 이 신원이 확인 안 된 사람에게 시간을 많이 쏟지 않았을 겁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시댁도 그 내연녀도 신고를 안 하다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화가 왔어요. 20년 전 남편 회사 동료였던 분이었죠. 제가 수소문해서 겨우 연락처를 알아냈거든요. 아, 김 과장 전 부인이시구나. 그때 일은 잘 모르시겠네요. 김 과장이 갑자기 안 나오길래 다들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요? 회사에서. 사실 그때 김 과장이 회사 프로젝트를 실패해서 큰 손실을 봤어요. 상무가 책임을 김 과장한테 다 떠넘겼죠. 개인 보증까지 서게 해서 5억이 넘는 돈이었어요. 5억이요? 네. 김 과장은 자기가 팀장이니까 책임지겠다고. 아마 사채를 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저희도 도와주려 했는데 자존심이 강해서 거절하더라고요. 그래서요? 마지막 날 김 과장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가족한테 미안하다. 떠난 아내와 아들에게까지 짐이 되고 싶지 않다. 라면서 한참을 울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연락이 끊겼죠. 저희는 야반도주한 줄 알았는데. 혹시 그 상무님은? 그 양반은 1년 뒤에 횡령으로 구속됐어요. 김 과장한테 뒤집어 씌운 것도 다 밝혀졌고요. 회사에서 김 과장한테 연락해봤는데 닿지를 않더라고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그렇게 혼자 감당하려다 결국 그래서 시댁도 내연녀도 남편을 버린 거겠죠. 빚을 함께 떠안기 싫어서. 다음날 저는 흥신소 사람을 고용해서 남편이 고용했다는 사채업자 쪽 정보를 캐내기 시작했어요. 돈이 상상 이상으로 많이 들었지만 사건의 전말을 알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줄 수 있었죠. 그렇게 일주일간 아무 소식 없던 흥신소 사람이 드디어 연락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업체 쪽이에요. 그쪽에 있던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2006년 그쯤에 5억을 빌린 사람이 있었는데 갚지 못하니까 위에서 본보기로 삼아 처리한 거죠. 아마도 근처 폐공장으로 데려가서 죽지 않을 정도로만 손보고 고속도로에 버린 걸 겁니다. 신원이 밝혀지면 업자 쪽에 의심이 갈 테니 미리 손 써뒀을 테고요. 이제야 모든 걸 알게 됐습니다. 분노와 허망함, 안쓰러움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 밀려들었어요. 그날 저녁 아들을 식당으로 불렀습니다. 준수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제가 20년간의 진실을 털어놨을 때 아들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경찰 기록, 병원 기록, 동료의 증언까지 다 들려줬어요. 엄마, 그게 무슨... 정말이에요? 아들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더니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래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눈물이 그렁그렁한 아들을 보니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춘수야, 아빠는 사채업자들한테 끌려가서 폭행당하고 버려진 거야.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버려졌어. 기억을 잃어서 우리를 찾을 수도 없었고. 아들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우리가 버린 거라뇨? 아빠가 우리를 버렸던 거잖아요. 나머진 그 이후의 일이고요. 미안해요, 엄마. 전 아무런 대답도 못하겠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게 나가버렸죠. 이해해요. 20년간 미워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며칠이 지났어요. 아들은 연락이 없었고 전 매일 그 남자를 지켜봤죠. 어느 날 그가 물었어요. 사장님, 왜 자꾸 저를 보시는 거예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아는 사람이랑 닮아서요.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었어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질문이 왜 이리 마음 아프던지. 한때는 정말 좋은 남편이고 아빠였는데. 그랬었지만 결국 나쁜 사람이었죠. 그러다 불쌍한 사람 됐고. 그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다 죗값을 받나봐요. 일주일 후 그 남자가 가게에서 식사하고 있을 때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엄마, 그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누군지만 이야기하는 게 좋겠어요. 혹시 또 모르잖아요. 절 보고 기억을 찾을지도. 딱 거기까지만이에요. 그래, 아빠를 용서하라는 게 아니야. 나에게도 이젠 그냥 남일 뿐인걸.
하지만 어쩔 수 없는 핏줄이고 과거에 인연이 있으니 거기까지만 도와주자. 아들이 그 남자에게 다가갔어요. 저 준수예요. 그가 멍하니 아들을 봤죠. 준수가 누구지? 그쪽에 하나뿐인 아들이요. 기억 안 나요? 아들? 제게 아들이 있었나요? 중학교 때까지 당신이 늘 제 목숨처럼 아꼈던 그 아들이요. 왜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왜 끝까지 우리에게 이런 슬픔을 주는 건데요, 아빠? 아들이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 손을 마주잡았죠. 모든 게 기억나는 것 같진 않았지만 분명 감각으로 느낀 것 같았어요. 그럼 당신이 저의... 그가 절 보며 더듬더듬 말했어요. 아내였죠. 정확히 이혼했던. 무심히 말했지만 저도 눈물을 참느라 혼났어요. 그 말을 하는 게 뭐라고 이렇게 가슴 아픈 건지. 그날 이후로 변화가 시작됐어요. 아들은 그를 돕고 싶다고 했고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우리는 조금씩 그를 위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깨끗한 옷을 사줬어요. 목욕탕에도 데려가고 이발소에도 갔죠. 깔끔하게 정리하니 사람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이게 저라니 믿기지가 않네요.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받기만 하세요. 작은 고시원도 구했습니다. 얼른 다시 일해서 갚으라고 당부했죠. 어느 날 고시원으로 찾아갔더니 그가 뭔가를 만들고 있었어요. 뭐 하세요? 나무 장난감이요. 옆방 사람이 재료 남은 걸 준 건데 왠지 손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이상하죠? 남편이 준수 어릴 때 나무로 된 장난감을 곧잘 만들어줬던 기억이 났어요. 손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잘 만드시네요. 팔면 돈도 될 것 같은데요? 그 말이 씨가 됐는지 그는 열심히 장난감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동네 아이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나중엔 작은 가게에 납품하기도 했죠. 아파트 경비 자리도 구했습니다. 처음엔 걱정했는데 의외로 잘 적응하더라고요. 주민들도 그를 좋아했고요. 아이 김어르신 항상 웃으시니까 보기 좋아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와요. 여기 있으면 마음이 편해서. 특히 아이들을 좋아했어요. 경비실에 아이들이 오면 장난감을 나눠주고 같이 놀아주기도 했죠. 할아버지, 이거 정말 할아버지가 만든 거예요? 할아버지가 특별히 넣어주려고 만든 거야. 어느 날은 준수가 어릴 때 사진을 가져가서 보여줬어요. 이 아이랑 남자가 누군지 아세요? 정말 예쁜 아이네요. 아빠는 참 행복한 아빠였겠네요. 맞아요. 이 사람이 아빠예요. 당신이요. 그는 한참 동안 사진을 보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이상해요. 아무런 기억이 안 나는데 가슴이 아리는 것 같아. 기억은 잃어도 감정은 남아있나 봐요. 우린 그렇게 지난 기억을 조금씩 꺼내고 보여주며 서로의 상처를 극복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과거 저희에게 분명 용서 못할 짓을 했지만 한때 열렬히 사랑했던 사람이라 그런지 아니면 시간에 따라 희석된 건지 마음이 여려지더라고요. 그처럼 나도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지우고 기억상실증에 걸린 건 아닐까 싶기도 했네요. 가을이 왔어요. 추석을 앞두고 대청소를 하다가 창고에서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죠. 20년 전 짐 정리하면서 넣어둔 남편 물건들이었죠. 준수야, 이것 좀 봐. 상자 안에는 남편이 쓰던 일기장, 준수 어릴 때 그림, 가족 사진들이 있었어요. 특히 일기장이 눈에 띄었죠. 2002년 9월 15일 준수가 오늘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왔다. 너무 자랑스럽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 2003년 9월 28일 아내와 아들이랑 함께 오랜만에 외식을 했다. 못난 나인데도 환하게 웃어주는 가족들이 고맙다. 나만 잘하면 되는데.
2004년 10월 5일. 회사 프로젝트가 너무 힘들다. 집에 오면 안정이 되던 때가 있었는데 이젠 마음의 여유가 없다. 즐거움과 낙이 없다. 일기장을 그에게 보여줬어요. 이거 제가 쓴 건가요? 네, 당신이 쓴 일기예요. 그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어요. 읽다가 멈추고 또 읽다가 멈추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기억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때의 감정이 연결된 건진 모르겠어요. 추석 때 온 가족이 모였어요. 한참 고민하다 처음으로 그도 정식으로 초대했죠. 어서 오세요. 오늘은 가족으로 함께 보내요. 차례상을 차리는데 그가 도와주겠다고 나섰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차례상 차리는 법을 알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세요?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명절 음식을 먹으면서 옛날 얘기를 했어요. 준수가 어릴 때 일들, 가족여행 갔던 일들. 아빠가 저 업고 등산 갔었어요. 힘들다고 하니까 끝까지 업고 가셨죠. 그랬구나. 좋은 아빠였네. 그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괜찮아요. 지금도 좋은 아빠시잖아요. 기억은 없어도 마음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며느리가 무심코 던진 그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좋은 아빠라. 사실 그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니까요. 식사 후 다 같이 윷놀이를 했는데 그 사람은 윷놀이도 곧잘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완전 고수예요. 이것도 왠지 익숙해요. 많이 해본 것 같은데. 매년 명절마다 했었어요. 아빠가 일부러 져주면서도 티 안 내려고 했죠. 준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밤 늦게까지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20년 만에 온전한 가족이 된 것 같았죠. 비록 아직 기억은 없지만 정은 통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 그가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괜찮아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 하지만 점점 상태가 나빠졌어요. 구토까지 하더니 의식을 잃었죠. 급하게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뇌출혈입니다. 예전 혈종이 터진 것 같아요. 바로 수술해야 합니다. 수술하면 괜찮아지나요? 글쎄요. 워낙 오래된 손상이 많아서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도 더 많은 기능을 잃을 수 있어요. 수술 동의서에 보호자 서명을 하면서 손이 떨렸어요.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았죠. 엄마 괜찮을 거예요. 강한 사람이잖아요. 20년을 혼자 버텼는데. 이제 막 다시 만났는데 이럴 수가. 8시간의 긴 수술이 끝났습니다. 다행히 성공적이었지만 의사 말대로 그는 더 많은 기능을 잃었어요. 말도 어눌해지고 걷는 것도 힘들어했죠. 오른쪽 반신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폐가 되는 것 같아서. 더듬거리며 말하는 그를 보니 눈물이 났어요. 아들이 처음으로 그의 손을 잡고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가 돌봐드릴게요. 그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 후로 말을 거의 못했지만 눈빛으로 많은 걸 전했어요. 고맙다는 눈빛, 미안하다는 눈빛, 사랑한다는 눈빛. 재활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숟가락질도 못했는데 조금씩 나아지더군요. 어느 날 그가 왼손으로 글씨를 쓰려고 애쓰더라고요. 삐뚤삐뚤했지만 알아볼 순 있었어요. 미안해. 재활치료 중에 작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은 준수 이름을 또렷하게 부르기도 했고 또 어느 날은 제 손을 잡고 당신이라고 하기도 했죠. 마치 기억을 하는 것처럼요. 의사 선생님은 가족의 사랑이 기적을 만드는 것 같다고 했어요. 완전히 회복은 어렵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요. 석 달 후 요양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거동은 불편했지만 의식은 또렷했어요.
가끔 과거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오르는지 혼잣말을 하기도 했죠. 준수야, 공 찾아. 아빠랑. 집에 가야 해. 아내랑 아들이 기다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어요. 한때는 분명 행복했었는데 우리가 거쳐온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불행이 스쳐 지나갔는지, 우린 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그렇게 겨울이 왔어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병실을 꾸몄죠. 작은 트리도 놓고 별도 달았어요. 우와, 할아버지 병실이 제일 예뻐요. 손주들이 좋아하니까 그도 미소를 지었어요. 비록 한쪽 얼굴만 움직였지만요. 크리스마스 이브, 온 가족이 병실에 모여 작은 파티를 했죠.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캐럴도 불렀어요. 그가 힘겹게 손을 들어 박수를 치려 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빠. 준수가 말하자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날 밤 그는 아주 편안하게 잠들었죠.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조용히 눈을 감았죠. 마지막 순간까지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마치 이제 됐다. 가족을 만났으니 이제 갈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 주머니에서 낡은 반지가 나왔어요. 20년을 품고 다녔던 그 반지였죠. 그리고 작은 쪽지도 나왔는데 병원에서 떨리는 손으로 쓴 것 같았어요. 아내와 준수. 기억은 없어도 사랑은 기억해. 미안해. 고마워. 그 쪽지를 보고 우리는 펑펑 울 수밖에 없었죠. 장례식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가게 사람들, 아파트 주민들, 병원 직원들. 좋은 분이셨어요. 항상 웃으시고. 우리 아이가 할아버지 정말 좋아했는데. 마지막 1년이라도 가족과 함께여서 다행이에요. 아들이 상주 자리를 지키며 말했어요. 아버지는 모든 기억을 잃고 20년을 혼자 사셨지만 끝까지 우리를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다시 가족이 되어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화장장으로 가는 길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어릴 때 아빠가 저한테 자주 하던 말 기억나? 준수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돼. 그게 인생이야. 라고. 기억나. 아빠가 좋아하던 말이었지. 어떻게 보면 아빠도 넘어졌지만 끝까지 다시 일어나려고 했던 것 같아. 그 오랜 시간 동안 혼자서. 그래. 그리고 마지막엔 정말로 일어났어. 우리 곁으로 돌아왔잖아. 우리는 배를 타고 나가 동해바다에 유골을 뿌렸어요. 그가 마지막 가족여행 때 행복해했던 그 바다에. 아빠, 이제 자유롭게 가세요. 우리가 있는 곳은 이제 아시잖아요. 준수가 바다를 향해 말했어요. 제가 바람에 날리는 걸 보면서 생각했죠. 20년의 원망과 미움, 그리고 그 짧았던 용서와 화해의 시간들이 다 저 바다로 흘러가는구나. 엄마, 우리 잘 살아온 거죠? 그럼 우린 정말 잘 살았어. 저 사람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손주들이 바다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할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다음 생엔 기억 잃지 마세요. 막내의 순수한 인사에 모두가 울다가 웃었어요. 이제야 정말로 끝이 난 것 같았죠. 미움도 원망도 그리움도 다 놓아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뒤로 1년이 지나 현재가 되었네요. 그의 기일에 가족들이 모였어요. 아들이 처음이자 마지막 제사상을 차리자고 해줬거든요. 엄마, 작년 이맘때가 생각나요. 아빠가 크리스마스 캐럴 들으면서 웃던 모습. 그래, 마지막이 행복했으면 됐어. 아빠 일기장 다시 읽어보니까 분명 그때 아빠는 진심이었겠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그때를 잊고서 원망만 했던 것 같아 마음에 걸려요. 아빤 분명 잘못했어. 늘 좋았던 사람이 아니었으니 그럴 수 있지. 준수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와 잘못을 해. 중요한 건 내가 용서하고 화해해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사는 거야. 우리는 그걸 해낸 거고. 요즘도 가게는 잘 되고 있어요. 손주들도 무럭무럭 크고 있고요. 가끔 막내가 거짓말쟁이 할아버지는 어디 갔어요?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요. 할아버진 길을 잃었다가 다시 찾아온 거였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길 잃은 사람이었지. 가끔 그 사람 생각이 날 때면 김치찌개를 끓입니다. 유독 김치를 좋아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요. 그리고 일기장을 다시 읽어봐요. 한때 찬란하고 아름답던 기억이 있는 그 시간들을요. 며칠 전 꿈을 꿨어요. 젊은 시절에 남편이 나타나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고마워. 날 용서해줘서, 기다려줘서. 이제 편히 쉴 수 있어. 당신도 고마워요. 마지막 인사하게 해줘서. 아침에 일어나니 베개가 젖어 있더군요. 인생이 참 묘하죠.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인데 마지막엔 연민과 안쓰러움 그리고 옅은 사랑만 남더라고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했던 시간이었는지도 몰라요.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 놓아주는 법을 배우는 시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는 시간 말이에요. 20년의 기다림 끝에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됐고 비록 짧았지만 진짜 이별을 할 수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죠.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해요. 과거에 묶이지 않고 앞만 보고 말이죠. 하지만 그를 잊진 않을 거예요. 미워도 우리의 일부였으니까요. 이제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긴 터널을 지나 이제야 햇빛을 보는 기분이랄까요? 상처도 아픔도 다 품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누군가 묻는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랑은 기억을 넘어선다고. 비록 머리는 잊어도 가슴은 기억한다고. 그리고 용서는 미움보다 강하다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위로가 되길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Ready to part? I hope the love and passion in you Kill your sympathy. Trash doesn't clean itself. Sadly, a lot of human. history is written by. Did someone say a teenager can't be a striker pilot? I once read in a book that the stars will guide our souls back to the. Nothing can conceal the truth. I hope the love and passion in you will live forever. Like